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로 62살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40여 년간 장손 며느리로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1982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0살의 나이로 이 집의 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친정도 가난했고 시집도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농사와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사람이었고 저 역시 중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우리 집은 가난해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큰 며느리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그때는 그 말씀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시집살이 첫 해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밥을 짓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까지 7 식구의 아침 준비를 마치면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논바지를 하고 오후에는 장터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몇백 원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돈이 소중했습니다. 쌀값이라도 보태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빨래와 청소, 그리고 이튿날 아침 준비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부자리에 누워서야 비로소 하루를 돌아볼 수 있었는데 매일매일이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친정 생각이 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라는 무거운 짐이 항상 제 어깨를 짓눌렀거든요. 첫 명절 차례를 지낼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차례상을 차리는데 음식 하나하나가 다 돈이었습니다. 나물 한 가지 더 올리려면 며칠 동안 아껴 써야 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조상님께 올리는 건데 대충 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월 보름날 밤 처음으로 시동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시동생은 고등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꼭 서울로 대학 가서 출세할 거예요. 우리 집도 잘 살게 만들 거예요 라고 말하던 그 눈빛이 참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동생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집안을 떠받쳐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동생 학용품 비며 교복 비며 하나라도 더 보태주려고 장터에서 더 오래 앉아있고 더 많이 팔려고 노력했습니다. 봄이 되면 보리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수확한 쌀이 떨어져 가고 올해 농사는 아직 시작도 못한 그 시기 말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울상을 지으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순자가 웃으니까 우리 집이 밝다고 말씀해 주실 때면 피로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논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모셔다 드릴 새도 없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혼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보다도 더 부지런하셨는데 갑자기 기운을 잃으시고 자주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이래서 미안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신경을 써야 했거든요. 밤중에도
몇 번씩 깨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해야 했고 화장실 가시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치매 기운이 생기시면서부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낮이 바뀌셔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거나 없는 사람을 보신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달래드리고 안정시켜드리는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도 따로 해드려야 했습니다. 이가 없으셔서 질긴 것은 드실 수가 없어서 늘 죽을 끓이거나 부드러운 음식만 드셨거든요.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리는데 시간이 한두 시간씩 걸렸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실금을 하셨는데 그걸 치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너무 미안해하시고 창피해하셨거든요. 순자야, 내가 이 꼴로 살아서 뭐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요.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동생은 그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나 명절 때만 집에 왔는데 와서도 어머니께 인사만 대충 하고는 친구들 만나러 나가기 바빴습니다. 지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와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는 형수 고생 많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정작 어머니 수발은 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효자인 척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했습니다. 365일 내내 어머니를 모시는 건 저인데 가끔 얼굴 한번 비치는 사람들이 효자 소리를 듣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큰며느리로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던 겨울이 있었습니다. 독감에 걸리셔서 고열에 시달리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간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드리고 미음을 끓여 드시게 했습니다. 그때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니까 잠깐이라도 내려와 뵈라고 했는데 형수, 저 지금 시험 기간이라 못 가겠어요. 나중에 방학 때 가겠어요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참 허탈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회복이 되셨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사람은 저뿐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88년 봄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드디어 서울 유명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때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때의 뿌듯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첫 대학 졸업생이었거든요. 졸업 후 시동생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제 남편 수입의 몇 배나 되었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고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면서 어머니, 이제 제가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생활을 하면서 옷차림도 말투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특히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형수님 하며 존댓말을 했는데 어느새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요즘 장사는 어때요?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남아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관심을 갖고 묻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1,000원, 2,000원 버는 게 고작이야 라고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코웃음을 치면서 그런 걸로 언제까지 살 건가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시동생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어머니께
인사만 대충 하고는 자기 자랑하느라 바빴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올해 승진했어요. 이번에 보너스를 얼마 받았어요. 동기들 중에서 제가 가장 빨리 과장이 되었어요. 이런 말들만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시동생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셨나 봅니다. 어느 날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순자야, 막내가 너무 달라진 것 같지 않니? 돈을 벌어서 좋긴 한데 사람이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시동생은 결혼도 서울에서 했습니다. 대학 나온 여자와 결혼했는데 신부 가족들이 모두 고학력자들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모릅니다.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모든 게 달랐거든요. 결혼 후에는 집에 더 안 왔습니다. 명절에도 처가를 먼저 가고 우리 집은 잠깐 들렀다가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섭섭해 하셨는데 시동생은 어머니, 서울 생활이 바빠서 자주 못 와요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왔는데 동서가 처음으로 제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시골에서만 사시지 말고 서울로 나오시면 어때요? 좀 더 발전된 생활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우리는 어머니를 모셔야 해서 갈 수가 없어라고 했더니 시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야, 요양원 같은 데 모시면 되잖아요. 요즘 시설 좋은 곳들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께서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나 보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손을 꽉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요양원 같은 곳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시동생은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 용돈을 드릴 때도 어머니,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편하시죠?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의 수발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형수가 있으니까 잘 돌봐주겠지라고만 했어요. 병원에 모셔가는 것도 밤에 간병하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큰 며느리로서 형제들과 다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동생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시동생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직장인이 되었고 다른 형제들은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소상공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이 문제가 더 도드라졌습니다. 시동생은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는 자기가 얼마나 효자인지 과시했습니다. 반면 다른 형제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변변한 선물도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시동생이 은근히 비교하듯이 말하곤 했어요. 형들도 좀 더 노력하시지 그래요? 요즘 세상에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숙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겠죠. 특히 셋째, 시숙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해했습니다. 셋째, 시숙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목공일을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일거리가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시동생의 그런 말들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을 겁니다. 어머니께서도 이런 분위기를 느끼셨나 봅니다.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순자야, 형제들이 사이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이야. 큰 며느리인 내가 중간에서 잘 조절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동생은 저를 아래로 보기 시작했고 시숙들은 시동생을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그냥 눈치만 보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어머니 모시는 일에 대한 인식 차이였습니다. 시동생은 돈으로 효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보내면 자기 역할은 다 했다고 여겼어요. 반면 다른 형제들은 직접 모시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매일 어머니를 돌보는 건 저였습니다. 아침에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병원에 모셔가고 밤에 수발하고 이 모든 일을 제가 했는데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시동생이 효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절 준비도 그랬습니다. 차례 음식을 장만하고 집을 청소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건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례 지낼 때는 아들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절하고 며느리들은 뒤에서 시중 들기만 했습니다. 특히 제삿날이면 더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놓으면 제사 지내는 건 몇 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을 위해서 며칠을 준비해야 했어요. 준비하는 사람의 노고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서울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형제들 사이에 위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나이 순서대로 형님, 아우님 하며 지냈는데 시동생이 경제력을 앞세워서 형들에게도 반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 그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되지 않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봐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지만 딱히 반박할 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시숙이 사업을 하려고 시동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시동생이 거절한 것입니다. 형,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안전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 일 이후로 둘째 시숙이 시동생과 완전히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명절에 와서도 인사만 대충 하고 말을 섞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는데 시동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니던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시동생도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동생도 별일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요즘 좋은 기회들이 많아요. 오히려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서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던 시기여서 전망이 밝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처음 몇 개월은 순조로웠다고 했어요. 형수, 이제 정말로 대박 날 것 같아요. 이번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가족 모두 서울로 모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1998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받아야 할 외상값들이 떼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동생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곧 회복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시동생이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 규모를 키우려고 더 많은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손을 댔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1999년 봄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집에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자신만만하고 여유로워 보였는데 그날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말투도 달라져서 형수,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시동생의 변한 모습을 보시고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졌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시동생은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 사업이라는 게 원래 기복이 있는 거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동생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동생은 그때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여서 매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동생이 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2000년에 들어서면서 시동생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동생이 그때부터 뜬금없이 조상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제대로 가난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조상들 묘자리가 안 좋아서 후손들이 운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비과학적인 생각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말씀을 듣고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상님들이 잘못이 있다고? 내가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왜 조상 탓을 하니? 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계속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인터넷으로 풍수지리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심지어는 점쟁이한테까지 가서 운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해 가을, 시동생이 또 집에 왔는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형수, 우리 할아버지 산소 자리가 어디죠?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시동생은 그때부터 산소를 이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쟁이가 조상묘를 이장하면 운이 틀거지라고 했다나요. 사업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게 되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동생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 허황한 꿈에만 매달렸어요. 어느 날 시동생의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님, 남편이 요즘 너무 이상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인터넷만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랑 만나고 다녀요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2001년 초였을 것입니다. 시동생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사업은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시동생에게 유명한 점쟁이를 소개해 줬다고 하더군요. 그 점쟁이는 서울 어딘가의 뒷골목에서 무당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그 점쟁이를 처음 찾아갔을 때의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점쟁이가 시동생을 보자마자 아, 이 사람 조상들이 난이 원하고 있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집안에 큰 문제가 있어요. 조상들이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어서 후손들이
운이 막힌 것 같네요라고 말하면서 특히 직계 조상의 묘자리가 아주 안 좋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동생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의 사업 실패가 모두 조상 때문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점쟁이가 유효를 이장하지 않으면 대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라고 협박하듯이 말했다고 해요. 점쟁이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묘가 물기를 맞고 있어서 재물운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후손들 건강도 좋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시동생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더 황당한 건 그 점쟁이가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3년 안에 대박이 날 거지라고 장담했다고 해요. 그리고 묘 자리를 잘 잡으면 후손들이 부자가 될 거지라고 했답니다. 시동생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현혹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은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풍수지리에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명당 자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풍수 관련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점쟁이들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점쟁이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조상 묘자리가 문제다. 이장을 해야 운이 트인다. 명당에 묘를 쓰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시동생은 그 말들을 모두 믿었습니다. 특히 그 점쟁이가 묘 이장은 빨리 해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 좋아져요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당신이 결정해야 해요. 후손의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라고 부추겼어요. 시동생은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혼자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가족들은 이런 걸 믿지 않을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점쟁이는 심지어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해줬다고 해요. 다음 달 초하루에 이장을 하면 가장 좋다면서 그날 새벽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시동생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혼자 중얼거리고 산소 주변을 혼자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몰래 이장업체에 연락해서 전적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2001년 음력 2월 초하루,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2월 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서 나가봤더니 동네에 사시는 김씨 아저씨였어요. 김씨 아저씨가 새벽 산책을 나갔다가 우리 시부모님 산소 쪽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누군가 너희 시부모님 산소를 파헤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누가 왜 남의 산소를 파헤친다는 것인지 말이에요. 급하게 남편을 깨워서 함께 산소가 있는 야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시동생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었거든요. 산소에 도착해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산소가 완전히 파헤쳐져 있었고 인부들이 관을 파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시동생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동생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서 형,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가족들 몰래 부모님 산소를 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관까지 파내진 상태였으니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이런 짓을 했어? 왜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라고 남편이 다그쳤지만 시동생은 형들한테 말하면 반대할 게 뻔하잖아요. 이건 우리 집안의 운명이 달린 문제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인부들은 이미 일을 시작한 마당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시동생이 미리 돈을 지불했을 테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일을 끝내야 했겠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님의 유고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돌아가신 분들의 안식을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것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시동생이 새로운 묘자리까지 이미 정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쟁이가 명당이라고 추천해준 곳이라면서 거기에 묘를 쓰면 3년 안에 우리 집안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너 미쳤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 라고 남편이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이 다 파내진 상황에서 다시 묻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시동생은 형,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걸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족을 위해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묘자리는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점쟁이가 명당이라고 한 곳인데 실제로 가보니 그냥 평범한 야산이었어요. 특별히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장 작업은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에야 끝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시부모님께서 이런 일을 원하셨을까요? 더욱 속상한 건 시동생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묘자리 선정부터 이장 날짜까지 가족들과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점쟁이 말만 듣고 결정한 것이었어요. 이장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부비, 운반비, 세묘지 비용까지 합치면 몇백만 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의문이었어요. 사업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돈을 구했을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시동생이 사채까지 써서 이장 비용을 마련했다고 해요. 점쟁이가 이장하면 3년 안에 대박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빚을 낸 것 같았어요. 이장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이 일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결국 남편이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니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이런 폐륜아가 어디 있어? 돌아가신 부모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 라고 소리치시면서 시동생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 이장한 묘지 앞에서 울면서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막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라고요. 산소를 이장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부터 시동생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쟁이는 3년 안에 대박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나쁜 일들만 계속 생겼어요. 먼저 시동생의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는데 원인 불명의 열이 계속 나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의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동생이 사업 실패와 부모님 산소 이장 등으로 정신이 이상해졌다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했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사업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거래처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렸고 사무실도 압류당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떠나갔습니다. 시동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점쟁이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매일 새로 이장한 묘지를 찾아가서 빌었다고 해요. 하루는 시동생이 집에 와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형수, 혹시 제가 이장할 때 실수한 게 있을까요? 방향이 틀렸나? 아니면 날짜가 잘못됐나?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시동생이 정말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불운을 요자리 탓으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동생이 다른 점쟁이를 또 찾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장을 잘못해서 조상들이 더 화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수, 제가 또 실수를 했나 봐요. 이번에는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다시 모셔야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도 모자라서 또 이장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너 정신 차려라. 한 번도 모자라서 또 부모님을 함부로 대려고 해? 절대 안 된다 라고 소리쳤어요. 그제서야 시동생이 그런 생각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의 불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빌려준 돈을 떼이기도 하고 새로 시작한 일마다 실패했어요. 심지어는 교통사고도 몇 번 났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모든 불운을 조상 탓으로 돌렸습니다. 조상들이 화를 내고 계신다. 묘자리가 잘못됐다. 이장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들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시동생에게만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특별히 더 나빠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애의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수입이 조금 늘었습니다. 시동생은 그것도 이상하게 해석했어요. 형수네는 조상들 곁에 있으니까 보호받는 것 같다면서 저만 벌 받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시동생의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인터넷으로 점술 사이트만 돌아다녔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해 가을 시동생이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시동생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저희가 가끔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쌀이라도 한 포대씩 가져다 주고 용돈도 좀 드리곤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시동생이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점쟁이가 3년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산소 이장 사실이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진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시동생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결국 모든 형제들이 알게 되었어요. 둘째, 시숙이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서울에 일 보러 갔다가 누군가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순자야, 정말 막내가 부모님 산소를 옮겼다는 게 사실이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시숙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런 페류나가 어디 있어? 어떻게 부모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그날 저녁 모든 형제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참석하셨는데 그날만큼 어머니가 화나신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막내야,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니?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어떻게 면목을 세우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도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형들, 저는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점쟁이가 그러는데 요 자리가 안 좋아서 우리가 계속 가난한 거래요라고 말했어요. 셋째, 시숙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점쟁이 말을 믿고 부모님을 그렇게 대했어?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러면서 시동생을 때리려고 일어났는데 다른 형제들이 말렸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건 내 능력 부족이지. 조상 탓이 아니야. 그걸 부모님한테 덤터기 씌우고 있어. 라고 큰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온화하신 분인데 그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시동생은 그래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형들은 모르시겠지만 풍수는 과학이에요. 조상 묘자리가 후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둘째 시숙이 더 화를 냈습니다. 그래. 그럼 묘를 옮긴 후에 내가 잘 됐어? 오히려 더 망하지 않았어? 그것도 조상 탓이야? 라고 따졌어요. 시동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장 후에 더 많은 불운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점쟁이가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이고 뭐고 지금 당장 원래 자리에 다시 모셔야 해 라고 셋째 시숙이 말했어요. 다른 형제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반대했어요. 한 번 옮긴 묘를 또 옮기면 더 큰 재앙이 온다고 해요. 그냥 이대로 두세요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날 밤 형제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갔습니다. 둘째 시숙이 오늘부터 너는 내 동생이 아니야. 부모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놈과는 형제도 아니야 라고 선언했어요. 셋째 시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마. 내 얼굴 보기 싫어라고 말했어요. 시동생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가족 모임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명절에도 시동생은 오지 않았고 다른 형제들도 시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어요. 4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제의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장 속상해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살아서 자식들이 갈라지는 걸 봐야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씨 집 막내가 부모 산소를 함부로 옮겼다더라. 그래서 형제들이 절연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았습니다. 시동생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는 절연당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시동생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들 알게 될 거야. 내가 옳았다는 걸 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진 후 저는 매일 새벽 산소에 올라가서 빌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새 무덤 앞에 앉아서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동생을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큰 며느리로서 집안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20년 넘게 이 집의 큰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웃으며 살아왔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해왔어요. 그런데 이런 큰일이 터져버리니까 허무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부모 모시는 것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무덤 앞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동생이 어릴 때는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께 효도하겠다고 늘 말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걸까요? 아마도 서울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것 같아요. 돈이 생기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부모와 가족을 뒷전으로 밀어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업이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왜 점쟁이 말을 믿고 부모님 산소를 함부로 건드렸을까요? 아마도 너무 절망적이었나 봅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게 무너지니까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게 부모님을 이용하는 일이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날도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새벽 찬 공기가 뼈에 스며들어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시동생이 미웠어요. 어떻게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그런 큰일을 저질렀는지, 형제들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쌍했어요. 잘 나가던 시절의 시동생을 생각하면 지금의 몰골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며느리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갈라진 형제들을 다시 화해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고 형제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예전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집의 큰 며느리로서 어떻게든 가족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이 일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늘 자랑스러워 하시던 막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게 주무시는 것 같았는데 아마도 마음고생 때문에 몸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어도 저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시동생은 어떻게 될지, 가족들은 언제쯤 다시 화해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 집의 큰 며느리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말입니다. 2002년이 지나고 2003년에 들어서면서 시동생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장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점쟁이가 말한 대박은커녕 모든 게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시동생은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자동차도 압류당했어요. 그야말로 가진 건 몸뚱이 하나뿐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 집에 내려올 때마다 얼굴이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습니다. 50도 안 된 나이인데 70살 할아버지처럼 보였어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술을 거의 안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소주를 마신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혼자서 말이에요. 어느 날 시동생이 집에 와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형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왜 이렇게 벌을 받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동생의 눈빛을 보니 정말 절망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감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점쟁이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가요? 이장도 제대로 했고 명당 자리에 모셨는데 왜 이렇게 될까요? 저는 그런 시동생이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아직도 모든 걸 점술이나 운명 탓으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성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동생이 현실 도피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시동생의 전 부인이 이혼 소송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양육권도 모두 포기하라고 했다고 해요. 시동생은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가족도, 돈도, 사업도, 친구들도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울었어요. 그때부터 시동생이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산소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무덤 앞에서 밤새 울었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이 목격담을 전해주었는데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무덤을 붙잡고 울면서 제발 벌 그만 주세요. 이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라고 빌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시동생이 새로 시작한 작은 장사도 망했고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과음으로 인한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급히 서울로 올라갔어요. 병원에서 본 시동생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뼈만 남을 정도로 마르고 얼굴은 누렇게 떴어요. 의식도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몇 년 더 못 살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간도 많이 나빠졌고 당뇨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에게 말했어요. 형수, 제가 정말 잘못 살았나 봐요.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퇴원한 후에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여전히 점쟁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악귀가 씌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도 시동생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술 마시던 친구들도 너와 있으면 우리까지 재수 없어진다면서 떠났어요. 정말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시동생이 집에 왔을 때 거의 거지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옷도 너덜너덜하고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막내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동생은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어머니, 죄송해요 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시동생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족의 불행을 기뻐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동안 시동생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저는 여전히 장터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도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시동생 일로 많이 상심하셨지만 저희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계셨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순자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넘게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머니, 당연한 일 한 건데 무슨 고마운 말씀을 하세요.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해부터 우리 삶에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단골 건설업체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수입이 안정되었어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매월 일정한 돈이 들어오니까 생활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저의 장사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한 곳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순자 씨가 파는 건 믿을만해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어머니, 건강이 좋아지신 게 가장 기뻤습니다. 시동생 일로 많이 상심하셨는데 저희가 더 정성껏 모시니까 다시 기운을 찾으셨어요. 식욕도 좋아지시고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집 며느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효부라고 불러주시더군요. 순자 씨는 정말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자야, 너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하는데 너는 정말 대단해.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비록 돈은 없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시동생과는 연락이 거의 끊어진 상태였어요. 가끔 소식을 들어보면 여전히 서울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동생 일로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왕래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시동생만 빼고 모두 모였습니다. 그해 추석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는데 시동생 자리만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그 빈자리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막내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잖아요.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함께 있는 가족들이 더 소중했어요. 건강하신 어머니, 성실한 남편, 그리고 저를 인정해주는 형제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어머니를 재워드리고 난 후 남편과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라고 말했더니 남편도 그래,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야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진짜 행복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사랑할 때 느끼는 것 같았어요. 2005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손님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사더군요. 그런데 물건을 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예전과 달랐어요. 순자 씨, 당신 정말 훌륭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라고 김씨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동네에서 효부라면 순자 씨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 보기 힘들어. 박씨 아주머니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순자야, 어제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는 걸 봤는데 정말 극진하더라. 휠체어 끌고 가면서도 계속 말벗해드리고 그런 말씀들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는구나 싶었거든요. 이웃집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순자야, 내 시동생이 그렇게 망했는데도 너희는 꿋꿋하게 잘 사는구나. 역시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오는 법이야. 그때부터 동네에서 제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며느리들이 시부모 모시는 일로 고민이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순자 언니,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묻는 젊은 며느리에게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야, 불편하더라도 참고 잘해드려봐. 나중에 후회 안 해. 동네 부녀회에서도 저를 임원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순자 씨 같은 분이 우리 동네를 대표해야 한다면서 총무를 맡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배운 것도 없고 말 주변도 없는 제가 무슨 임원을 하느냐고 사양했는데 인품이 중요한 거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녀회의를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을 더 많이 뵙게 되었어요. 그분들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우리 동네 자랑이다.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 김순자 씨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고. 다른 동네에서도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를 20년 넘게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가 있다는 소문이 났다고 해요. 어느 날은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효부상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군에서 주는 모범 며느리상이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라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말하더군요. 순자 씨야말로 진짜 효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놀라워요. 상을 받는 날 시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순자야, 내가 상까지 받으니까 내가 더 자랑스럽다. 내가 복 많은 시어머니구나. 시상식장에서 만난 다른 수상자들과 이야기해보니 다들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잘 돌보고 계시더군요. 그런 분들과 함께 상을 받으니 더욱 영광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상장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자고 하시더군요. 우리 순자가 받은 상인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지. 동네 사람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효부상 받은 사람이 나왔다니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떡을 해서 나눠드리기까지 하셨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돈 많은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인정받는다는 걸 말이에요. 시동생 생각도 났어요.
예전에는 돈을 벌어서 잘 나간다고 했는데 정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저였던 것 같았어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2006년 가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동생이 서울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위중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급히 서울로 올라가서 병원에서 시동생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뼈와 가죽만 남은 것 같았고 의식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간경화가 심각한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몇 년간의 과음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시동생이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형수,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시동생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후회한다고 했어요. 산소를 함부로 옮긴 것도, 형들한테 건방지게 굴었던 것도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점쟁이 말을 믿고 조상 탓을 했는데 결국 모든 건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잘나 보이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한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동생은 형들에게도 용서를 빌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어요. 비록 몸이 이 모양이지만 마지막으로 가족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형제들에게 시동생의 상황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그래봤자 뭐해, 이미 늦었는데라고 말씀들 하시더니 결국은 그래도 형제인데 하면서 병문안을 가기로 하셨어요. 형제들이 병원에 왔을 때 시동생의 반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형님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라고 사과했거든요. 형제들도 그런 시동생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나 봐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마는 그래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니까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시동생은 그 후 몇 달 더 버티다가 2007년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는데 대부분 시동생의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고인이니까 하라며 예의를 지켜주셨어요. 시동생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정말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시동생의 죽음 이후 형제들 사이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어요. 막내 때문에 우리가 갈라져 있었는데 이제는 더 단합해야 한다면서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0년 봄, 제가 60살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80이 넘으셨지만 아직 건강하셨어요. 저희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국내에서 가장 정정하신 할머니로 소문이 나 계셨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서 꽃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순자야,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말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셔오면서 힘들 때도 많았는데 그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야말로 저에게 복을 주신 분이세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더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순자야, 사람들이 다 너를 효부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시어머니라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이야. 그해 여름 정말 기쁜 일이 생겼어요. 저희 남편이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모범 근로자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상식에 함께 갔는데 사회자가 남편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김 씨는 30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부인과 함께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부부가 함께 인정받는다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참 잘 살았죠?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래. 돈은 별로 못 벌었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살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해 가을에는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새마을 지도자로 저를 추천해 주신 것입니다. 순자 씨 같은 분이 우리 동네를 이끌어가야 한다면서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하시면서 끝까지 설득하시더군요. 새마을 지도자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저희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김순자 씨가 그 유명한 효부시죠.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어느 날은 젊은 며느리들을 위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강연을 해요라고 했는데 당신의 경험이 젊은 세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지라고 하시더군요. 강연장에 가보니 정말 많은 젊은 며느리들이 와 있었어요. 저는 준비한 원고도 없이 그냥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시부모 모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정성을 다하다 보면 분명히 보답이 있어요. 돈으로 효도할 수도 있지만 진짜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 안부를 물어보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그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큰 효도가 되는 거죠.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며느리가 와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말씀 듣고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보람 있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보다 더 뿌듯한 일이 있을까요? 2012년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군에서 모범 가정으로 저희 집을 선정해서 초청을 해주신 것입니다. 30년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공로를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표창장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꿈꿨던 것들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걸 잃었구나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순자야, 내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내가 죽어서도 자랑스러울 것 같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셨어요. 병원에 모셨더니 나이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더 잘 돌봐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순자야, 너 때문에 내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후 몇 달을 더 함께 하다가 어머니께서는 2013년 봄에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순자가 있어서 행복했다는 말씀을 남기시고요. 어머니 장례식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와주셨고 효부 김순자 씨의 시어머니라고 알고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조문객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머니, 이 정말 복 많은 분이셨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다니.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니 허전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30년 넘게 최선을 다해서 모셨으니까 후회는 없었거든요. 2015년 저는 65살이 되었어요. 머리도 많이 새고 주름도 늘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었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늙을 겨를이 없더군요. 그 해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시에서 모범 시민상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앞장서신 공로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으면서 소감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며느리로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살 때 진짜 행복이 찾아와요. 저는 그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상장을 보면서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았어요.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요즘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을 보면 자식들한테 소외받고 외롭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저를 할머니처럼 여기시거든요. 젊은 며느리들이 찾아와서 상담받고 가고, 어르신들은 제게 안부를 묻고, 아이들은 순자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반가워해요. 이런 삶이 진짜 부자로 사는 것 아닐까요?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은 정말 풍요로워요. 지난번에 서울에서 온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셨어요? 라고 묻더군요. 제가 답했어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시동생이 망한 걸 보면서 더 확신했어요. 욕심 부리고 부모를 소홀히 하면 결국 다 잃게 돼요.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가족을 사랑하면 하늘이 지켜줘요. 올해 제가 68살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할머니가 다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동네 어르신들 돌보는 일, 젊은 며느리들 상담해주는 일,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여전히 가난해요. 큰 집에 살지도 않고 비싼 차를 타지도 않아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부자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해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있다는 것, 동네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이 모든 게 축복이에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기쁨은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경로당 봉사예요.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저를 보시면 정말 반가워하세요. 순자야 왔구나. 내가 오니까 밥맛이 좋아져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난주에는 9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순자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편도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여보,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라고 자주 말해줘요. 가난했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살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통장에 든 돈은 별로 없지만 마음의 통장은 정말 부자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다짐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살자.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자.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해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구나. 내일은 더 좋은 일들이 있겠지. 이제 제가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꿈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담을 더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며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복이 따라와요. 이게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때다른 가장 소중한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느끼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집안의 큰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